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다목적 전투기는 F-15입니다. 또 이 전투기를 전폭기라고 말하기도 하는데요. 전폭기는 전용 폭격기는 아니지만 폭격기에 준하는 폭장 능력을 갖고 장거리를 날아가 적의 주요 거점을 공격하는 임무를 수행합니다. 따라서 이 전폭기의 효용성은 공대지 미사일의 성능에 따라 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전투기를 또 다른 말로 멀티롤 전투기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특히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은 전투기의 게임 체인저로 불릴 정도로 차지하는 의미가 큽니다. 그런데 우리의 KF-21이 F-15에 준하는 멀티롤 전투기로 평가돼 세계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KF-21은 F-16을 대체하는 미들급 전투기로 개발됐지만 장착 가능한 무장체계의 다양성으로 그 쓰임새가 더욱 많아지는 전투기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한국의 KF-21이 진정한 현 세대의 가장 뛰어난 멀티롤 전투기로 평가받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군이 밝히고 있는 KF-21에 장착이 예정된 공대지 미사일로는 타우러스 AGEM-84H가 있으며 정밀 유도 폭탄으로는 GBU-31 버전3, KGGB, GBU-24A, B 등이 있습니다. 또한 KF-21의 개발 일정에 맞추어 이 공대지 미사일은 KF-21 블록 2 단계인 오는 2028년까지 장착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그동안 한국이 개발한 국산 공대지 미사일은 KGGB가 유일합니다. 사실 한국은 자타가 공인하는 미사일 강국입니다. 지대공, 지대지, 함대지 등 각종 유도 미사일 전력은 세계 군사 강국들을 상회하는 전투력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독 전투기에 장착하는 미사일은 뒤처진 상태인데요. 그 이유는 전투기 생산국들은 수출 시 장착되는 무장 통합에 대해 엄격하게 제한을 가합니다. 항전 장비에 통합되어 있는 무장 컴퓨터 자체가 보안 사항이기 때문에 자국의 기술 유출을 막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에서 자국산 전투기 플랫폼이 없이는 자국산 무장 탑재도 거의 불가능했던 것입니다. 반면 한국이 자국산 전투기 플랫폼을 갖게 되자 한국에게 자국의 미사일을 공동 개발해 장착하자는 제의가 쇄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이제 한국의 항공 전투력은 호랑이의 날개가 달리는 것과 같고 용이 승천하기 위해 마지막 눈만 그려지길 기다리는 것과 같은 형국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KF-21이 너무 이른 시기에 샴페인을 터뜨렸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겨우 시제기 1호를 출고했을 뿐이고 앞으로 넘어야 할 산도 많은데 너무 과장해서 KF-21을 평가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적인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KF-21과 관련한 기관들 사이에 의견 차이를 부각하는 보도들이 등장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우리 공군은 KF-21에 이미 한국 공군이 F-15K에 운용 중인 사정거리 550km의 타우러스 순항미사일을 통합해 운용하는 계획을 선호한다는 것입니다. 국산 무장이라는 최상의 선택은 아니어도 양산 인도와 동시에 KF-21에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을 장착해 멀티롤 전투기로 운영할 수 있다는 강점 때문이라는 것인데요. 이를 위해 공군은 타우러스만 추가 구매에 장착하면 된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 체계 통합만 하면 당장이라도 KF-21에 장착이 가능하다는 전문가들의 전망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행보는 타우러스 기술을 받아들여 한국형 타우러스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 한국으로서는 매우 좋은 기회입니다. 선진화된 미사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일 뿐만 아니라 다른 무기 체계로 전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타우러스 미사일은 세계 내로라 하는 공대지 미사일 중 단연 최상위권에 위치한 미사일이라서 그 기술력은 한국이 보유한 기술력보다는 상위의 기술력입니다. 그래서 이 기술만 잘 접목하면 해상에서 사용할 수 있는 함대지, 함대함 무기로 전용이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과거 우리 한국이 타우러스를 F-15K에 체계 통합할 당시에는 보잉사가 청구한 무장 인티 비용은 800억 원이 넘었으나 KF-21에 타우러스를 체계 통합할 시 그 비용은 250억 원 정도로 낮아졌을 정도로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KF-21에 장착될 공대지 미사일을 이야기하려면 가장 먼저 독일 타우러스 순항 미사일과 한국형 타우러스 개발 필요성과 관련한 논쟁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각기 다른 전력화 방식에 대한 주장이 워낙 첨예하게 대립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인데요. 타우러스 순항 미사일은 긴 사정거리 덕택에 대전 상공에서 F-15K에 장착해 발사해도 평양의 북한 전쟁지 이부 핵심 시설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스텔스 기술을 적용해 북한 레이더망에도 탐지되지 않으며 군용 인공위성 위치 정보를 장착해 전파 교란 속에서도 목표물에 대한 정밀 타격이 가능한데요. 전문가들은 타우러스 미사일의 정확도가 1m 이내로 콘크리트 두께 6m의 지하 벙커도 파괴할 수 있고 스텔스 성능까지 갖추고 있어 한국군의 대북 선제 타격 개념인 킬체인의 핵심 전력으로 꼽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토록 강력한 타우러스 순항 미사일이 세 가지 다른 전력화 방안으로 논쟁에 휩싸여 있는 것입니다.
각기 첨예한 대립을 거치고 있는데 민관군이 한 가지 의견을 내비쳐도 모자랄 판국에 의견이 나눠진 상태입니다. 첫 번째는 F-15K에 운용 중인 독일 타우러스 수당 미사일을 추가로 도입해 장착하자는 것입니다. 공군은 독일로부터 타우러스 미사일을 도입하기 위해 2013년 170발을 도입하는 계약을 맺은 데 이어 2018년에는 90발을 추가 도입하기로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것은 기존에 사용하던 미사일이기 때문에 무기의 단일성으로 운영 및 정비의 용이성이 올라갑니다. 또한 대량 구매로 인한 단가도 떨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방법은 모든 국가들이 무기를 구매할 때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KF-21의 무장체계에 통합만 하면 된다는 점을 들어 가장 빠르고 개발 리스크가 낮다는 점을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독일의 도움을 받아 한국형 타우러스를 개발해 장착하자는 방법입니다. 독일 타우러스 개발사도 공동 개발에 적극적이라는 점을 들어 이 기회에 필요한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도 확보하고 기술 이전도 받을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방안이 가장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데요. 그동안 국방과학연구소 ADD가 추진해오던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개발 프로젝트를 민간으로 이전해 개발하자는 아닙니다. 미사일 개발에 관한 한 국내에서는 가장 많은 경험과 높은 기술력을 갖춘 곳은 ADD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민간으로 개발 주도권을 이양할 경우 개발 비용 상승과 ADD가 넘겨준 기술 자료를 기반으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관계로 개발 일정이 지연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아차하면 전력화 일정에 차질을 빚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과거 국산 미사일 개발은 ADD가 주도하고 ADD가 완료해내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ADD는 연구개발, 방산기업은 제조와 양산체제로 전환한 상태입니다. 이는 방산기업의 연구개발 능력 확보를 위해 정부가 정책으로 결정했기 때문인데요. KF-21에 장착할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을 놓고 세 가지 방안이 논의되자 선택의 문제를 놓고 갈등이 초래된 것으로 언론은 해석한 것입니다. 그러나 시각을 달리하면 갈등은 장점으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방안을 조화롭게 활용하면 KF-21 일정에 맞춰 차질 없는 전력화 달성과 국산 기술 확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갈등이 아닌 타협으로 얼마든지 풀 수 있는 선진 기술의 진수성찬이란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당초 보도와는 달리 방위사업청도 입장 정리를 통해 국산화와 해외 도입 방안 모두에 대해 가능성을 열어두는 유연함을 공식적으로 밝힌 상태인데요. 한편 타우러스에 대해 주한미군이 한반도 유사시 대북 정밀 타격 임무에 동원될 사거리 370km의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제즘도 2017년에 전격 배치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지난해에는 미국이 남중국해 군사 충돌 시 중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제즘 개량형을 한국 등 영내 동맹국에게 배치를 제안한 것으로 VOA의 보도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그동안 미국도 공대지 미사일에 대한 강경한 모습을 보였다면 한국의 KF-21의 시제기 출고 이후 그전보다는 유연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제즘 도입에 따른 언론 보도로 알 수 있습니다. 과거 한국의 제즘 도입이 무산되자 독일 타우러스로 방향을 돌려 결국 제즘보다 뛰어난 타우러스 지대지 미사일을 획득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미국은 자신들의 제즘도 가능하다는 의사를 비쳤었는데요. AGEM 158 제즘은 AGEM 137 태즘의 개발이 취소되자 미국이 1995년부터 개발을 시작해 2009년부터 실전 배치에 운용 중인 공대지 순항 미사일입니다. F-15E, F-16, FA-18, B-1, B-2, B-52에서 운용 가능하고 개발 착수 연도는 1995년으로 개발 당시에는 해공공겸형 공대지 미사일이 목표였지만 해상에서 발사하면 바다의 전파 산란 및 반사에 따른 신뢰성 문제로 인해 미 해군에서는 재고가 남아있던 슬래미알로 선회하고 미 공군만 사용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제즘은 스텔스 형상 외에 가장 큰 특징이 저렴함에 중점을 두고 개발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중탄두나 지형 대조장치 유도 등 여러 신기술을 적용한 타우러스와 달리 제즘은 가격 절감에 중점을 두고 개발하였기 때문에 기존에 흔히 쓰이던 INS, GPS 유도 방식을 채택하는 등 외형 외에는 딱히 새로운 기술을 넣지 않았습니다. 아울러 하픈 엔진 등 기존 병기들의 부품을 일부 채용하는가 하면 군용 부품이 아닌 상용 부품을 다수 채용했습니다. 즉 상용 부품의 사용은 가격 절감 외에도 일부 군용품에 걸린 수출 제약 문제를 해결하는 효과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제즘은 여러 파생형을 만들어 현재는 제즘 2R까지 개발되었습니다. 제즘의 사거리는 370km인데 반해 제즘 2R의 사거리는 약 1000km입니다. 외부 형상은 동일하지만 내부 연료 탱크에서 차이가 있고 더 효율 높은 터보팬 엔진을 탑재했기 때문인데요. 제즘은 터보제트 엔진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외형은 타우러스 KPD-300과 유사하지만 양 날개와 한 개의 수직꼬리 날개가 접혀 있다가 발사하면 펴지면서
더 긴 사정거리를 갖게 됐습니다. 두 미사일 모두 길이 4.26m, 동체폭 550mm, 높이 450mm이며 날개 너비 2.7m, 무게는 1023kg입니다. 원형 공산 오차 3m로 정확도가 매우 높으며 탄두 중량은 타우러스와 비슷한 무게인 450kg으로 관통탄이나 폭발 파편탄두를 장착합니다. 이처럼 긴 사정거리를 갖는 미사일이라면 한국에서 중국 본토의 목표물에 대한 직접적인 타격이 가능한 무기입니다. 이처럼 미국이 기존과 다른 모습을 보인 이유는 KF-21에 장착할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이 미국 말고도 여러 대안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에 대한 논란은 선택지가 없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너무 많은 탓에 행복한 고민에 쌓이게 됐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한 언론 보도로 인해 KF-21 무장통합 일정에 찬물을 끼얹는 사건이 발생하게 됐는데요. 시청자님의 현명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좋은 의견이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많은 힘이 됩니다. 이상 꺼리튜브였습니다.